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당연히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제와 강제동원 피해자 그 배상 해법을 진짜 정부가 제시했는데 예. 의원님 또 국회 외통위원이시잖아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 국민 감정과는 좀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이상적인 안을 현실화시키기가 어렵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너무 크고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은 인정하지도 않고 또 이미 뭐 대일 청구권 문제는 끝났다. 이제 이런 입장이 확고하고, 근데 이제 그래서 새로운 접근법이 좀 필요해요. 필요한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게 일종의 이제 김대중식 대일 햇볕 정책이라고 좀 보거든요. 대일 햇볕 정책. 대일 햇볕 정책. 그러니까 이제 대북 햇볕 정책 추진할 때 저도 이제 뭐 새로운 접근법이라서 뭐 비판도 했지만 총론은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 이유가 체제 경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뭐 북한 체제 적화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대북 햇볕 정책을 계속 추진하다 보면 핵 문제 해법도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수의 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 수교를 하고 장기적으로 핵 무장 해제하는 평화 체제로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비핵화는 장기적 목표로. 그래서 핵무기 필요 없게 만들겠다. 그렇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일 관계에서도 이제 햇볕 정책적 접근을 하면 일단 관계 개선을 하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바로잡고 그리고 일본 국민들과의 신뢰 속에서 이런 걸 아무튼 이런 방법이죠. 이런 방법인데 어쨌든 지금 국제 정세가 우리로 하여금 중국하고도 싸우고 일본하고도 싸우고 이렇게 한가한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좀 탈중 용일 뭐 이런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일본을 이용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문제의식은 우리가 이제 한일 국력 경쟁에서 이겼다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 예, 작년에 이제 보면 나도 이제 놀라긴 했는데 한국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다 합친 종합 국력이 6등이에요. 프랑스도 이겼어요. 일본은 8등이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중국이나 대만은 그 일본 청구권 우리 안 받겠다. 그거 아시죠? 아예 안 받겠다고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세운 외교적 명분이 이덕 보원이었어요. 덕으로 원수를 갚겠다. 예,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중국은 빅2가 돼 있잖아요. 사실상 중국이 슈퍼파워가 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대북 햇볕 정책에 준하는 대일 햇볕 정책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예. 대북 햇볕 정책이 나왔을 때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게 굴욕적 양보 아니냐는 지금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수 진보가 똑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굴욕적 양보라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대북 햇볕 정책할 때 보수가 대북 굴종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이 논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진보 보수 이런 좀 소모적인 갈등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일 햇볕 정책 하니까 또 이제 진보 좌파에서는 굴종적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계속 이념적 외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좀 자신감 있게 우리가 우회선 그 햇볕 정책을 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을 보면 우리가 우위에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반도체 망하듯이. 근데 이제 소재 부품은 일본이 아직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일 반도체 칩4 이야기가 미국에 나오고 우리도 여기에 이제 우호적이기 때문에 한일 반도체 동맹 같은 걸 추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반도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지금 제일 큰 시장에서 반도체가 나오는데 동남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면 일본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 경제의 걔는 한국 타도예요. 근데 사실 국제사회가 좁거든요.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이 올랐다는 평을 저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중국에서 일정 부분이 이제 깎이는 걸 염두에 둔다면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새로운 거죠. 시장을 그러니까 개척을 해야 되고 그게 일본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일본이 완전 대체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베트남도 가고 동남아 가고 유럽도 일부 가야 되지만 일본이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또 일본 시장이
크죠. 미국, 네. 중국 국가 단위로는 예. 중국 다음에 일본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반도체 에너지 동맹을 추진해야 된다. 뭐 반도체는 지금 말씀드렸고 에너지는 뭐 대표적인 사례로 그 7광구가 있어요.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질광구네. 7광구 문제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일본이 지금 깨려고 그래요. 그 지금 공동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게 지금 경계 수역에 있죠, 7광구가. 그렇죠. 예. 일본 영역이 좀 많죠. 대륙붕 위에 있는 건데, 근데 이제 그 7광구 옆에 이제 중국 대륙붕은 지금 가스도 나오고. 근데 7광구에 그러니까 원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네. 7광구 바로 붙은 데에서 중국이 지금 채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가능성이 꽤 있고 굉장히 넓어요. 지금 한반도 면적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국익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에너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일본이 예. 그러면 그냥 무력하게 앉아서 그럼 우리가 그 한국산 반도체 사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부장 기반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 집중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능가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려고 하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예. 이제 대만이랑 손잡고 한국 타도 음. 그를 국가 전략으로 지금 가져가려고 그렇지, 하는 거고 그렇지. 그걸 우리 입장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안 그래 우리는 지금 반도체 의존 경제거든요.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져요. 그래서 그 활로가 미국도 깐깐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지금 빠져나와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동남아하고 일본인데 동남아는 뭐 협력할 반도체 산업이 별로 없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 거기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됐다고 치고 어떤 협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당장 이제 뭐 수출 규제는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건 사실 큰 의미 없어졌고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 포텐셜이 소재 부분을 우리 하위 동맹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반도체 이제 큰 거는 만들고 부품 소재는 일본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랑 좀 독점적으로 지금 일본도 미국 눈치 때문에 중국이랑 뭘 하기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일본은 대만이나 한국이냐 이를 고르고 있는 상태고 지금은 대만이 우위에 있는 게 현실이고 네. 이걸 한국 우위로 바꾸고 뭐 이런 외교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반도체 외교가. 그리고 조금 전에 제7광구 얘기인데 그러니까 구체로 한일 간에 무슨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게 있어요? 일본은 한일 관계 나빠지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실광구 하면 공동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공동 탐사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계속 거부해 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눈치는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게 2028년까지 이제 만료인데 그걸 한쪽에서 깨자고 하면 깨집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럼 그것도 이제 우리 28년? 국익이 28년 몇 년 안 남았죠. 우리 국익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당장 한일 7강 같은 공동위원회 가동하는 이제 이런 필요성도 우리한테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피해자 우선주의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부가 성의를 다 보여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기업들이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이걸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지금 한국입니다. 예. 예. 그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원래는 친한 이게 기류가 굉장히 강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죽창 들고 뭐 아무튼 반일 선동하는 바람에 일본 내에서도 반한 선동이 먹혀가지고 그래서 중국보다 한국이 더 혐한이고 저도 겪은 적도 있어요. 일본 가서. 그래요? 예, 예. 막 욕하고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정치인이라고 그러니까. 아이돌 그 공연 갔는데.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도 그렇고 일본 기업들도 그렇고 이제 한국이랑 뭘 잘하다 보면 오히려 일본 소비자한테 외면받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 속에 다시 친한 지금 한류가 전 세계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지금 더 셀 수 있는데 반한 의식 때문에 약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반한 의식이 약해지면 친한 의식이 강해지면 일본 기업들도 지금 주저하고 있지만 이 강제징용 배상 기금에 합류할 여지는 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하나만 더 추가를 할게요. 예. 미국이 지금 그 아주 두 팔 들어 지금 환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미국의 전략이 있기 때문인데 이것이 결국은 한일 간의 관계 개선을 넘어서 공조도 넘어서 거의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미국의 의도가 지금 스며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이제 한미일 군사 협력 예. 그리고 경제 협력 예. 이 어제 반중 전선에 같이 하자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뭐 군사 동맹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군사 동맹한다는 건 일본이 전쟁 나면 우리가 자동 개입하고 이런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고 대신에 협력은 지금도 하고 있고 뭐 지소미아 같이 이제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는 뭐 북한 미사일 궤적을 일본한테 정보를 협조받고 그리고 해군 같은 것도 협력을 같이 하고 공동 수역이 있으니까 이런 협력은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강화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런데 대선 과정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래서 유사시에 뭐 일본 자위대가 오는 거 뭐 이런 발언을 해갖고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말실수 종종 하시잖아요. 그럼 말실수라고 네, 보세요? 네, 말실수죠. 그럼 말 그대로 이제 그 말실수로 쳐도 되는 겁니까? 그건 이제 그 예를 들어 이제 일본하고 북한하고 전쟁하고 이런 뭐 가상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저 안보실의 실세 중에 실세라는 김태호 그 1차장이 사실 그 비슷한 어떤 이야기를 과거에 또 해갖고 그때 논란. 제가 여기 와서 아마 해명을 했을 거예요. 책에 그렇게 안 돼 있다고 팩트 체크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확히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갈 수가 없죠. 우리 당 망하게 해요. 누가 우리 정치권이 우리 여당이 허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망하는 겁니까? 그렇죠. 군사 동맹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씀 꺼내셨으니까 국민의힘으로 이번에 넘어가겠는데요. 예. 투표율이 53%? 예. 예상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아니요. 저 50%는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조직표가 총동원된 것이고. 일단 조직 동원이 최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자발적 당원들이 이제 제가 이제 판단할 때 한 50% 자발적 당원이다. 그리고 한 30%는 이제 마지못해서 해달라 부탁해서 들어온. 근데 이제 비자발적 당원들도 그러니까 보수층은 우리가 이제 60 이상이 많아요, 세대가. 그렇지. 그분들의 정치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래서 요즘 또 모바일 투표하는데 익숙하고 그래서 이제 보수의 정치적인 관심이 높아진 게 투표율 높아진 걸로 이어진 것 같고요. 근데 6대 이상이 많이 참여를 했다면 김기현 후보한테 좀 유리한 거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저는 김기현, 천하람 두 사람이 더 혜택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에 상응해서 왜냐면 2030 당원이 층에 또 이제 참여가 있을 때 2030 당원이 한 20% 되거든요. 이제 거기도 아마 거의 다 투표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싶고요. 안철수 후보가 3등이 될 거라고 아니 근데 생각하십니까? 박빙일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안철수, 보면 천하람이 둘이 안철수가 좀 높았잖아요, 후보가. 꾸준히 좀 높았는데 이번에 보면서 안철수 후보는 조금 빠지고 천하람이 조금 더 오르면 거의 뭐 간당간당하지 않을까 서로. 그럼 혹시 안철수 후보 쪽에서 요 며칠 사이에 대통령실에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잖아요. 예. 혹시 이게 지금 어떤 추이를 의식한 어떤 그 대응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는 결선 간다는 전제하에 이제 천하람 지지자들 이제 끌어모으려면 좀 더 선명성을 그러니까 결선 투표 전략이죠. 결선 투표 전략이다. 예. 결선 투표가 그러니까 갈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것도 안개 속인데요. 그 황교안 후보 꽤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으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이게 황교안으로 분산이 많이 되면 이제 결선으로 가잖아요. 근데 또 황교안 후보가 또 정광훈 목사랑도 싸워요. 고소했다면. 또 싸워요. 그러면 이제 그 전통적인 황교안 쪽 지지층 부정선거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저 이제 정광훈 쪽 사람들도 좀 있기 때문에 정광훈 쪽이 당원들을 많이 넣었다는 썰도 있고 그 보도도 많이 됐죠. 예.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또 오더를 내렸으면 황교안이 좀 빠지지 않을까.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선 투표 여부는 황교안한테 물어라.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렇죠. 황교안 지지율에 따라서 오호. 결선을 가냐 안 가냐. 황교안 그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결선 투표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오더를 내렸느냐 그리고 넣은 당원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다이나믹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래서 결선 투표로 갔다고 치면 이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그렇군요. 문제는 이제 둘 다 돌풍일 수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그때 중도 확장력이 있고 그리고 2030이 한 번 투표를 하면 그다음에 투표를 또 하지 않겠습니까? 결선 투표 가면 또 해야 되는 거죠. 네, 한 번 더 하거든요. 그럼 관상 때문에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찍을 사람이 이제 김기현 후보보다는 안철수 쪽을 더 찍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덜 싫어하니까 안철수 쪽은. 그러면 이제 2030 표를 다 모으면 또 이제 포텐셜이 있고 천하람은 또 혁신 돌풍 바람을 몰고 올 수 있고 해서 결승 가도
지금 어대현이다라고 안심은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막판에 불거진 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있잖아요. 예. 뭐 그 이 행정관의 단톡방에서 뭐 이제 전파를 부탁했다 이런 지금 뭐 녹취록까지 나온 상황인데 이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윤 대통령이 김기현 후보 지지한다는 세상이 다 아는데 그 왜 그 대통령한테 부담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마음이 확실하게 전해졌기 때문에 충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꼴값 떠는 거지 그거는 행정관들이. 그래서 이게 대통령한테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게 잘 보이려고 했다 그러면 정말 생각이 짧은 거고. 그래서 그건 좀 저는 강하게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진상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하든지. 이거 징계해야죠 그건. 근데 어제 저희가 김기현 후보가 인터뷰했는데 이거 질문 드렸더니 이건 공직선거법 당내 그 선거인데 이게 뭐 선거법에 왜 적용이 돼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던데. 선거법을 떠나서 뭐 대통령한테 도움되는 일도 아니고 김기현 후보한테도 도움이 될까요? 그잖아요. 오히려 반감만 사지. 이제 유권자가 똑똑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쓸데없는 짓을 한 거고.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이 지시했을 리도 없고 왜냐하면 지시하면 비서관이 하지. 내가 물어봤어요. 비서관은 알지도 못해요. 비서관 모른대요 자기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에서 들어간 그런 사람들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다가 대통령실로 간 그 행정관이. 그렇죠, 행정관들. 그 행정관 이름도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공개했잖아요. 5명 실명이. 근데 그 정치권에 있던 사람들. 제가 실명 못 봤는데. 네. 뭐 그러지 않을까. 그래 정치권에 있다 가다 보니까 이제 자기 딴에는 이제 정치 감각 발휘한다고 해가지고. 프로면 이런 식으로 안 하죠. 그것도 뭐 일반인들이 있는 단톡방이라면서요. 그래 프로면 누가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요. 네. 아무튼 쓸데없는 짓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막판 표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쳤을지가 지금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전혀 없고요. 없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이제 뭐 윤심을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게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간다면 안철수 천하람 두 사람의 연대의 촉매제는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건 될 수 있죠. 그렇게 보세요? 예. 그쪽 그 주류 쪽에서 너무 심하네. 너무 심하고 너무 거칠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대통령한테 부담을 준다는 식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는 이거 대통령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거거든요. 뭐 그래서 뭐 안이나 천 입장에서는 이건 호재죠. 호재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내일이면 이제 그 뭐 결과가 다 나오니까 그걸 좀 보고 다시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